나는 그들에게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쓸모 있는 도구였을까요? 이제 멈춰버린 바늘에 다시 실을 꿰려 합니다. 부러진 바늘을 버리는 대신 새로운 무늬를 새기려 합니다. 내 마지막 삶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나는 이 집에서 평생을 바느질하며 살았습니다. 곱고 부드러운 비단 천을 만질 때마다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에 매일 가슴이 뛰었지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할 때마다 내 삶이 한복의 무늬처럼 풍요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지요. 나의 자부심이었고, 나의 열정이었고, 나의 존재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 시절 나는 내 이름 석자, 오정숙으로 불렸습니다. 한복장인 오정숙. 사람들은 내게 와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내 손으로 빚어낸 한복을 입고 행복해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보며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고된 삶의 무게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내 삶의 바늘도, 내 꿈도, 내 재봉틀도 모두 녹이 슬어 멈춰버렸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촉망받는 한복 장인이었더랬습니다. 내 한복을 알아봐주는 이들이 많았지요. 정숙 씨 한복은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늘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서 앉아 있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나에게는 한복을 짓는 일이 밥을 먹는 일처럼 당연하고 행복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행복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에 걸리고 아들 서진이가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병원비와 아들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실 문을 닫아야만 했지요. 한복을 만들던 내 손으로 남의 집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내 한복을 알아주던 손님들 대신 나를 그저 아줌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대하며 살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하는 동안 내 아들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키웠습니다. 내 꿈을 팔아서라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와 손주들이 이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이 집을 자신들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똑같았지요. 어머니, 이 집 재개발되면 보상금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저희 사업 자금하셔야죠. 네, 어머니. 요즘 대출받기도 힘들고 저희가 사업만 잘 되면 이자도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보상금, 사업 자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마치 망치처럼 내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나의 집, 나의 공간이 그들에게는 그저 돈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들은 내게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그들의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삶은 그저 그들의 삶을 위한 발판이었던 겁니다. 나는 서둘러 내 방으로 들어와 가장 낡은 서랍 구석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 모았던 나의 비상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숨겨두었던 나의 마지막 희망 같은 돈이었지요. 손주 아름이의 생일 선물을 사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단돈 100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비상금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전 아들과 며느리가 밤늦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더랬지요. 여보, 어머니 비상금 통장 찾았어? 응, 찾았지.
내가 사업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통장 주시더라. 걱정하지 말라면서. 잘 됐다. 그 돈으로 우리 사업 자금 쓰면 되겠네. 어머니는 나중에 다시 채워드리면 되지, 뭐. 그럼. 엄마는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분이야. 나는 그들이 나를 걱정이 아닌 이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그들에게는 그저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 쉬운 돈이었나 봅니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동안 해온 모든 희생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과연 옳은 삶이었을까요? 나는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의 덫에 갇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살고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내 삶의 바늘은 그들의 욕심에 의해 완전히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내 비상금 통장의 텅 빈 잔고를 확인하고 나서 나는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지요.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그저 사업 자금이라는 명분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통장과 도장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눈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최근에 큰 금액이 인출되셨네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건 오직 며느리 유진에 잠시 가져다 썼을 뿐이라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왜 내 돈을 가져갔니? 라고 물으면 그들은 또 어떤 핑계를 댈까요? 어머니, 저희 힘들잖아요. 엄마, 우리 잘 되라고 그런 건데. 나는 그들의 변명을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희생한 결과가 그저 그들의 편리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라니.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아들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혹시 엄마 통장 보았니?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설마 어머님 돈에 손을 댔겠어요? 사업 자금이 급해서 잠시 가져다 썼을 뿐인데요. 그들의 말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의 배신감을 의심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의 노력을 그저 잠시 가져다 쓰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사업이라는 명분 앞에 그저 입을 다물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바늘을 다시 돌려야만 했습니다. 젊은 시절 활동했던 한복 바느질 모임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곳에서 소일거리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며느리 유진은 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내일 시어머니 친구분들 오시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집을 나가는 순간 자신들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마치 이 집에 고용된 하녀 같았습니다. 아니, 하녀에게는 퇴근 시간이라도 있지요. 나는 그저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무료 가정부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결국 바느질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걸레질을 하고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옮길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한숨을 쉬며 허리를 펴는 순간 아들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허리는요? 나는 아들의 말에 순간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 대신 내가 쓰러지면 누가 집안일을 하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이 집의 가구이자 무료 가사 도우미였구나. 내 건강은 뒷전이고 오직 그들의 편안함만이 중요했구나 하고요. 그날 저녁 며느리 유진이 한복 디자이너의 화보집을 가져와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낡은 옷은 안 입어요. 요즘은 이렇게 세련된 한복집이 많아서요. 저희도 여기 가서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 한복은 너무 촌스러워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진 속 한복들은 내가 젊은 시절 만들었던 한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낡은 옷은 내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열정, 나의 삶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낡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꿈과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며느리가 던져놓고 간 화보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 순간 제 오랜 삶의 바늘이 뚝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낡은 옷과 함께 버려질 내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러진 바늘이지만 나는 다시 실을 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삶의 새로운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복장인 오정숙으로. 지난밤 며느리의 낡은 옷이라는 말이 내 가슴에 박힌 후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 같아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서러움은 분노로 그리고 곧 결의로 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멈춰버린 바늘을 다시 돌리고 내 삶의 무늬를 새로 새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먼지가 쌓인 작업실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묵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재봉틀에 덮인 하얀 천을 걷어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재봉틀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반짝이는 금속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재봉틀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구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오랜 친구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이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정수가 왜 이제야 전화했어? 진작 전화하지.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려준 사람. 내 가족이 아닌 내 오랜 친구였더군요. 지영이는 내게 작은 소일거리부터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거친 내 손으로 곱디고 온 비단을 만지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했습니다. 잊었던 행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내가 행복해 보이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밤늦도록 저러고 계셔? 그러게. 갑자기 한복은 왜? 이래서 번 돈은 우리한테 줄 건가? 그들은 나의 변화를 걱정하기보다 그 변화가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기적인 속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새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며느리 유지는 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잦은 심부름을 시키고 아픈 손주 아름이를 핑계 삼아 내 시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아름이가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병원 좀 데려가 주실 수 있죠? 오늘 제가 너무 바빠서요. 나는 한복을 만드는 일을 잠시 멈추고 아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름이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볼까 하는 걱정이 다시 나를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지영이가 운영하는 작은 온라인 마켓에 내가 만든 한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만든 한복이 순식간에 품절이 된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한복 정말 예뻐요. 엄마께 선물해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감사해요. 라는 댓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어머니한테 계속 이렇게 의존하다가는 이 집 재개발되어서 보상금 나오면 그 돈으로 요양원 보내자. 그게 좋겠지. 우리 사업 자금도 써야 하고 계속 모시고 살기는 좀 그래.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닌 부담이자 짐이었구나. 그들은 이미 내 삶의 마지막을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운 내 아들이 내 마지막을 팔아 그들의 삶을 사려 했다는 사실이 나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운 섬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복장인 오정숙으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이 집이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저 나를 쫓아낼 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운 섬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복장인 오정숙으로. 다음 날 새벽 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퀭한 눈,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체념의 표정. 하지만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정수가. 충분히 참았어. 이제 너를 위해 살아도 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오랫동안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낡은 가방에서 부동산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결혼하기 전 재개발 정보를 알아보려 들렀던 부동산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내 목소리가 낯선지 되물었습니다. 네, 어떤 집이신가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입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급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그날 오후에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그는 흡족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할머니, 집 관리를 참 잘하셨네요. 오래된 집이지만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급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동네는 재개발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아서 일주일 안에는 팔릴 것 같은데요. 나는 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내 오랜 삶의 흔적들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입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부동산에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들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혹시 내가 변심할까봐 잔금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이사 갈 거야. 혼자 살아보려고. 경희는 내 오랜 친구라서 내 마음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잘했어, 정수가. 진작 그랬어야지. 경희가 내 편이 되어주자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내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놨고 이삿짐 센터도 불러놓은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서진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나 봅니다. 며느리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내가 이 집 팔았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이 집이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저 나를 쫓아낼 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운 섬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복장인 오정숙으로. 다음 날 새벽 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퀭한 눈,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체념의 표정. 하지만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정수가. 충분히 참았어. 이제 너를 위해 살아도 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오랫동안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낡은 가방에서 부동산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결혼하기 전 재개발 정보를 알아보려 들렀던 부동산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내 목소리가 낯선지 되물었습니다. 네, 어떤 집이신가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입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금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그날 오후에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그는 흡족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할머니, 집 관리를 참 잘하셨네요. 오래된 집이지만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동네는 재개발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아서 일주일 안에는 팔릴 것 같은데요. 나는 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내 오랜 삶의 흔적들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입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부동산에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들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혹시 내가 변심할까봐 잔금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이사 갈 거야. 혼자 살아보려고. 경희는 내 오랜 친구라서 내 마음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잘했어, 정수가. 진작 그랬어야지. 경희가 내 편이 되어주자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내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놨고 이삿짐 센터도 불러놓은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서진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나 봅니다. 며느리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내가 이 집 팔았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내가 이 집 팔았어. 내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그들의 얼굴을 보며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엄마에 대한 걱정이 아닌 오직 돈에 대한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운 섬에 갇혀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 서진이 충격을 받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당황한 모습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유진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봅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한복 장인으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유진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결혼 초기에 내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불쾌했던 것도 잊었니? 나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서진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습니다.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유진이 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너무하잖아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너희 가족, 친정 있잖아. 나도 74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더군요. 손녀들이 울먹이며 내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이겠죠. 아침에 싸주던 도시락, 아플 때 끓여주던 죽, 숙제 도와주던 일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는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내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그거였습니다.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며느리 유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4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내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습니다.